장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학과들을 상대로 이런 강연하는 게 굉장히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월달부터 이렇게 수강 신청하셔서 그 강의를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장소나 분위기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초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서툴고 업그레이드라도 여러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삶을 강의를 하거나 이런 쪽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이제 여기 대구 학부모 영양개발센터에서 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이제 테스트 한다고 이제 이번 마지막 강의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제 강의 잘해가지고 아버님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자주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스트 받다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그리고 제가 뭐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앞에 강의하셨던 교장 선생님들 같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책자에 소개된 것처럼 잠순의 크로나 아이들 소개하셨는데, 혹시 잠순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를 아시는 분 계세요? 손으로 엄마도 부분 있고 아버지도 모르시는 그 자녀교육 영역에서 네이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녀교육 전문 포털 사이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일반적인 이제 사이트는 아니고 유료 사이트라서 연회비가 10만원 그런 사이트. 대단하죠. 네이버 다음도 우리 그냥 들어가고 페이스북도 그냥 들어가고 트위터도 공짜로 하는데, 이 사이트는 연간 회비를 10만원을 내야 되고요. 한 달씩 결제하면 못 들어갑니다. 최소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6만원, 1년에 10만원.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이 초3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사이트가 처음 인터넷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사이트 회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도 아이 한번 잘 키워보려고 오랫동안 이제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이러는 바람에 자녀 교육 분야에서 어머니들한테는 좀 알려진 그런 입장이고, 또 대구에서는 우리 애가 4살 무렵에요. 지금 우리 애가 군대 가서 지금 말년입니다. 4살 무렵에 저기 발서구 소면동에 가면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점이 있거든요. 호세호치라고 그러는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그 서점이 우리 4살 때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끌려가지고 4살 때 그 서점 출입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제가 밀어내고 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아이 키우기를 담당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 쭉 이렇게 우리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 우리 중2 때까지 다녔고요. 그러면 크고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를 치르고 이러는 바람에 그 서점 더 이상 아이가 다니지 못했고, 그러면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서점에서 이제 그 서점 단골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물론 아빠도 오셔도 되지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자녀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방학을 제외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그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그 자녀교육에 관한 경험이나 정보를 나누는 일은 좀 익숙한데, 그 아버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 제가 평생이 처음이에요. 평생이 처음. 그래서 마음으로 잘 말씀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이제 제가 모든 일을 이제 접고 저녁에 이제 아버님들 만날 걸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가슴도 좀 뛰고 제가 지나온 제가 살았던 이제 인생도 생각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뭐 이런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괜히 저 혼자 문제 흥분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촉박해서 막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책에 나오는 말들 또 맞는 말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미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하시면 이제 이 재개주의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하면 이제 딱 두 장면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제 인생을 결정한 인상적인 장면 두 장면이고요. 제가 원래 1960년생이고 비교적 여고생 강사들 중에서 좀 젊죠.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은퇴하시거나 그래가지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간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 해양경찰에 입대해가지고 제대 2달을 앞둔 말년이고 4살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제 제가 직접 아이들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 소통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제 아버지 대학이고 이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아버지와의 첫 장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형이 막 울면서 이제 저를 깨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어머니는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밤일하고 선농장 대구 선농장에 일어나잖아요. 선농장에 이제 밤일하러 가셨고 부산동 그 달동네 낙한 실방에서 아버지와 삼형제가 함께 잠드는데 형이 막 이렇게 울면서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6살이었거든요.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딱 봐도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에 이렇게 엎드러지셔가지고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서 또 저도 막 울면서 이제 막내까지 깨어나가지고 주인 할머니 제가 그때 저희들 다니던 이제 부산동교회 권사님 댁인데 그 주인 할머니댁을 저희들 그렇게 옮겨드리고 이제 주인 할머니께서 엄마 공장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면을 찾아주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반을 결정한 거죠. 왜 우리 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흔히 겪는 이제 정신적 상처 이런 것들 보고 전문적으로 트라우마 이렇게 부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트라우마에 제가 딱 찍힌 거죠. 그때 몰랐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냥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모른 채로 그냥 아버지 장례를 따라다니면서 사관식 하는데 저는 사과를 어른이 하나 주길래 그냥 사과를 깨물고 이렇게 멀리서 장례식 지켜보고 저는 장남이니까 가서 사관식에서 흙을 뜨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죠.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제가 지금 54살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따라다녀요.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제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그리로 귀납되는 거죠. 소급된다고 해요. 수렴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제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폐병 환자들, 요즘 폐렴이라고 하요 지금은 이제 약이 잘 발달해가지고 치료되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의 효과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립, 요즘 말하면 대고이론이죠. 그 당시에 시립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거의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삼형제를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이제 어렵으니까, 저희 삼형제가 이제 겨우 이제 어머니한테서 가끔씩 키워주게 됐지만, 대부분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져가지고 키우고, 저희도 삼형제 중에서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됐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열악한 청소년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장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내게 아버지가 있었더라. 내게 아버지가 있었더라.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뼈저리게 실감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보통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나, 아니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면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아버지 부재 때문에, 기산동을 다니면서 색감을 얻으려고 할 때도 집주인들이 이렇게 살피잖아. 환경을 살피는.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그 이사할 집의 환경을 살펴요. 혹시 혼자 사는 남자는 없는지. 예, 엄마가 과부고 젊은 과부, 32살인가 33살에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부에 세 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남자애는 계신데, 집주인 눈치도 보고 이러니까 이제 뭐 소설에나 나오는 거죠. 둘 숨겨놓고 이제 하나만 데리고 방포로 다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형제가 하나씩 있네요. 우리 형은 제일 처음 안경점의 사원으로 첫 직장 가지고, 저는 인쇄소 사원으로, 서문시장 뒷골목에 가면 사고의 극장이었어요. 동탄병원 쪽 말고 반대쪽거든요. 그 인쇄골목이었는데, 그 인쇄골목에 이제 사원으로 해가지고 취직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드렸어요. 제 동생은 지옥의 옥장 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도대체 아버지 역할이 뭔지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 낳을 때도 병원 안 갔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축구한다고. 전 이제 그 축구 매니아거든요. 축구 동호회 이제 주말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누라는 막 우리 와이프는 진짜 뭐 빛이 환장을 걸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뭘 하는 존재인지 모르고 본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4살 때 내가 은행에서 좀 와이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 하는 거 보기 좀 서럽고, 그리고 또 시간이 제가 와이프보다 더 많고, 우리 와이프 직장생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 좀 비키봐라, 내가 한번 볼게 하면 이제 믿어내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면 제가 시내 제일서를 키워왔어요. 지금은 교보에 뭐 알라딘까지 내려왔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제일 문고, 제일 서점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학원 이런 데 가서 쭉 살펴보니까 막 책들이 쫙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오는 거의 모든 책을 다 사다가 빌리지 않고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막 닥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초기에 이제 우리가 어리니까 주로 책들이 어떤 책들이 나오면 뭐 이렇게 영재를 키워라 뭐 이런 책들. 피아제 또는 일본의 뭐 시지다 여사 뭐 아니면 저 독일의 유명한 영재 키운 그 교육학자로 유명한 뭐 칼비테 뭐 이런 분들 있고, 몬테소리 뭐 이런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 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받아들인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만 키우면 영재 될 줄 알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우리 유학일 때 제 목표가 뭐냐면 민사고 보내기. 그래서 민사고에서 실제로 지금은 그 용인외고 교장으로 가 있는 그 민사고 교감이 박하식이라는 박하식 교감이 유명한 분인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바로 아이비로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한 그분이 이제 대구에 설명을 해가지고 개명대학교 간판에 제가 막 뛰가 가지고 있잖아요. 박하식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반박하고 질문하고 막 있잖아요. 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이런데 그런 경험도 있고. 주로 저는 아버지 역할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버지 대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아이고 저도 당장 등록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책에 의존을 해요. 거의 국내에서 나온 거의 모든 교과서를 다 해요. 탐독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아빠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대로 하면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균형 찾기죠. 오늘 제목이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 주최 측에서 그냥 강제로 정해놓고 여기 알아서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 정한 다음에 강의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과 파트너십 이런 말이 주로 이제 경영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기업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일단 정치학을 나왔는데 지금은 경영,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 거슬러 올라가면 5대 사회로 올라가면 이거 한 단어로 다 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이런 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죠. 오이코노미아. 다스리다, 통치하다, 분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오이코노미아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영어의 이코노미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엇을 분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나누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져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이란 말은 그거죠. 어떤 것을 나누어주면서 종업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임금을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는 일감을 나누어주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나누어주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학과 들어가고 제일 먼저 배운 개념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냥 네이버를 찾아보면 정치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정치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치 정의는 정치학적 정의는 뭔가 하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권력의 힘을 통해서 나누는 행위 이걸 정치라고 불러요. 실제로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면 돈 되는 여러 가지 직책이나 사업들을 나누죠. 한 사람이 대통령에서 수많은 추종자들, 협력자들,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차관급 공직이 5,000개인데요, 5,000개.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왜 박근혜 대통령 돕던 어떤 한나라당 정치가가 이 대선 자금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협박할 때 그렇게 말했죠. 협박은 아니고 정치자금 좀 내라고 권유하면서 하는 말이 차관급 공직이 5,000개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줄게 얼마 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작년 가을인가 대선 특별대죠. 그러니까 이런 공직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정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권위의 힘을 빌려서 나눠주는 거죠. 이거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저 도미를 주면서 이제 가정을 경영이라고 한다면 이 강의 기획자의 의도대로 강의를 가정을 경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경영자인 우리 아빠들은 요즘은 이제 엄마들하고 공동 경영자라면 우리가 경영자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줌으로써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나눌 줄 몰라가지고 자녀 역설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리더십을 나눠주는 거라고 오늘 말을 하면 아빠의 힘을 가지고 리더십은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끄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동반자적 관계 뭐 이런 것이니까. 아이들 인간 그대로 존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아이를 제 소유로 삼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론 좋은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어떤 것들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좋은 마음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내 아이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겨우 6군데나 제가 전학을 다녀요. 친척집 다니고 이러더라고 6군데를 겨우 다니고 제 인생의 피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했는데 비산 초등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정점이죠. 주식으로 말하자면 뭐랄까 이거 제일 꼭 직전 그 후로는 하락이었어요. 하락. 그때는 반장이고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4학년 어느 날 친척집에 보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더 있는 그 친척집에 이제 저는 살게 됐는데 그 반장 자리 내놓고 이제 학급에 작별인사 하고 떠나게 돼요.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에게서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기껏 한다는 것이 너는 아빠 같은 꼴 나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죠. 좋은 마음도 있고 또 그 아이에게 힘든 부담을 느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30대 때는 공개적으로 우리 아이는 전국 수석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잠수내라는 그 유명한 자유로 포타사이트인데 거기서 제가 많은 글을 쓰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호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하고 좀 건방진 이야기,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짜로 제가 철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고3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입시와가지고 연구대 입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서울대 입시와만 분석하고 연구하고. 왜냐면 연구대는 수능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가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그렇지 않고 내신, 논술, 뭐 이런 복잡하게 보고 이런 복잡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철이 없이 이제 아이를 키웠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는 좀 해요. 하도 뭐 패고 하니까. 이제 좀 급하게 생겼죠. 생각 자체가 말투도 그렇고 그죠. 저도 이 부모교육 많이 받아오시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하죠. MBTI도 하고 뭐 FTP 뭐 낮은달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죽어도 깨어나도 못하는 성격이라 너무 급하고 바로 머리 집어가거나 바로 차고 뭐. 그러니까 저는 실패하는 거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좀 큰 이런 이제 희한한 경우를 만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애가 4살, 5살 때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 어떻게 가르쳤냐면 뭐 다른 사람들 통문자 교육해가지고 막 엄마들 적극적인 엄마들 뭐 천장, 농, 벽 이런 단어들 다 붙여놓죠. 안 그래요? 전쟁치 이게 내부적으로 통문자예요. 통문자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고전적으로 조합형 교육 해가지고 달력을 제가 달력 뒷면에다 기역, 미연, 디귿, 리을을 쓰고 다른 쪽에는 아야, 의를 써가지고 이 각각의 알파벳을 이제 익힌 다음에 이것을 조합해 나가서 글자를 완성해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걸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달력 뒤에다 이걸 쓰는 아이를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귿을 가르치는데 디귿 얘가 5살쯤인가 디귿을 쓰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쓰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마다 내가 바로 머리를 한대 콱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써요. 그때 제가 어떻게 깨달았나, 이거 패야 되구나. 애들, 유아는 되게 집중력이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현재 짧다고 하니까 집중을 못해서 그렇구나. 쥐박으면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무식. 3자를, 숫자 3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쓰죠, 보니까. 가끔 이렇게 쓰다가 또 이렇게 써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키울 때쯤 돼가지고 안 사실이. 그 애가 집중을, 머리 쥐박혀가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애들은 그 당시 이제 엄마들은 이걸 이해하고 이제 디귿을 쓰는 게 아니고 사진 찍는 거죠, 그림처럼. 그래도 아빠 이렇게 썼는데 쥐박으니까 반대로 써놓은 거라. 반대로 쓰니까 안 쥐박고.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식한.
그렇게 하다 실패도 참 많이 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처럼 충분히 공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달서구 살면서 대치동 사는 사람들이 정보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수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10만원씩 주고. 거기 가면 대치동 아줌마들 전국에 있는 한교육 한다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자기가 정보를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는 총구석에 살면서 대치동 인류 수학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쓰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재를 직접 교본하고 구입해다가 아이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우리 입사에 그 당시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때 경상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저 달서구 고등학교 고3 다니는데, 요 경상중학교 교사할 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를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 한 애들 다 교수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뭐 가지고 공부했는지 물어봐 이랬어요. 이 시간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에 가서 물어봤던 애들이 10명 중 7명이 윤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우리 애 끌고 윤 선생님 갔잖아요. 윤 선생님은 대명지고. 가가지고 그때 뭐 한 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윤 선생님 좀 하고 싶다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신경질 내면서 우리 아이는 육체 연령은 육체지만 정신 연령은 80세입니다. 그렇게도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한해 물려가지고 윤생영어에서 요구하는 그 시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겨우 가서 윤생영어를 시작해요. 전부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식하게. 그러다가 잠순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진짜 똑똑한 인류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잠순의 영어 공부법 이런 걸 하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윤생영어가 4년 5년에도 외국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막 도망다니고 이러던 애가 우리가 윤생영어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냥 두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경시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외국인만 나오고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 그때 이 사이트 들러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잠순의 영어 공부. 나중에 시간 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베스트셀러예요. 지금은 이제 이 어린이 영어 교육의 대세가 되겠죠. 유아나 초등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고 그렇다고 외국에 안 보내고 외국 보내면 여러 가지 대가가 크죠. 기회비, 경제하지만 기회비는 굉장히 커요. 기록이 가속돼야 돼요. 혼자 보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마약이 되는 문제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면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고 학습지 한계도 있고 학원은 좀 비싼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영어학원 가락하면요, 그거 사동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미국 초등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막 독해하고 이런데, 하다 보면 70만, 80만 원 줘야 돼요. 보통 우리 알서구 어디 상인동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좀 괜찮은 학원 가락하면 25만 원, 30만 원 되지만, 그 비용이 보통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잠천히 영어 공부. 이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샀잖아요. 그때 이 책을 쓴 양반이 저와 같이 그 사이트에서 잠수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대화명 설빛 엄마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남수 씨 유명한 분이죠. 이 양반이 지금 그때 낸 책이 뭐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 내가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활동했지만 내가 저 아줌마들 식민지 영어에 저렇게 목매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 책 읽어보니까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진짜 가슴이 막 뛰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책이 이제 개정 정보돼가지고 제목이 바뀌었어요. 엄마표 영어 연수 이런 제목.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이제 잠순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게 9권짜리예요. 9권짜리. 아니면 이남수 씨가 쓴 엄마표 영어 연수 이런 책을 보시면 정말 쉽게 영어를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는 그래서 영어는 한도 안 갔어요. 수학은 한도 안 가고 실제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뭐 했는데 어릴 때 비디오도 보여주면 비디오. 지금 영어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지금 예를 들면 그만큼 무식하게 이제
제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아버지는 공부 잘 시키고 엄하게 막 혼내고 경상도한테 다 하는 것처럼 저는 뭐 친절하게 뭐 과묵하게 얘기 안 되거든요. 뭐 얘야 내 아들아 아빠는 니 때문에 화가 난단다 이렇게 말을 해. 부모교육 강의 들어가면 이게 나전달거든요. 이 새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의 잘못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게 지금 나쁘지 이걸 말하는 거라. 우리는 숨 넘어가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무식하고 실패하고 아이와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기장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극적이죠. 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더 그렇죠. 내 마음은 그런데 우리 경상남들 대부분 그렇죠.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가면 또 아내들은 답답해가 막 그 유명한 제가 지금 교재 이렇게 유명한 오정 박사의 얘기하는데 EBS에서 나오는 정신과 전문의 오정 박사가 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들은 불안해하고 아빠들은 무관심한 척한다. 그러나 이 두 현상의 본질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하죠. 엄마들은 그래서 불안해서 계속 안달복달하고 다그치고 잡고 혼내고 애 재울 때 되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머니들 많이 놀았죠. 잡고 나서 막 애 재우고 나면 꼭 내가 미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재울 수 없잖아요. 또 애 상처가 될까봐 막 가가지고 자는데 막 눈물을 딱 비비면서 우리 애기 사랑해?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약간 미쳤나봐. 아빠들은 옆에 앉아 주고 차라리 가지 말지. 그래 가서 사과를 받고 가지 말지. 하고 뭐 지나가면서 도 닦아도 한마디씩 하죠. 애 물 거다 타고 난다 하더라. 잡지 마라. 이런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엄마한테 이게 권리가 없어요.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경험하는 것을 저는 더 심각하게 심하게 경험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만큼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만족하면요, 내가 여유가 행복하고 넉넉하면 아이에게 넉넉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쫓기고 불안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고 편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 대상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혹시 여기 아빠들이 밖에 나갔다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때는 짜증내고 시민지도 내고 어머니들 생각에는 아빠들이 돌아왔을 때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다가 남편이 왔으니까 남편에게 좀 들어달라고 뭐라고 하죠. 근데 어떤 아빠들은 그 듣고 있으면 갑자기 확 짜증나요. 안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막 이래 왔는데 지금 좀 쉬고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야죠. 아이가 오늘 이걸 잘했더라 저걸 잘했더라 이런 소식을 들어야 밖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자, 생각이 동상이 이놈입니다. 마음은 같은데 그래서 엄마들 막 속상한 일 있어가지고 들어달라고 막 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아빠들은 그래도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집구석까지 와서 이거 저 같은 이제 성질부터 아빠들은 여기서 뭐 열려요? 뚜껑 열리는 거죠. 뚜껑 열리면 또 아빠들은 엄마들처럼 이렇게 뭐 소총 못 써요. 소총 빌대 뭐 저 같은 거 뽑아가 반죽이든지 특히 사춘기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듣는 엄마들한테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애 안전이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아빠들한테 가능하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물론 아이의 생명이나 결정적인 것은 아빠하고 정말 상의해야 되니까 그 사실 그대로 다 이제 이야기해야 되죠. 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저 같은 아빠 제가 보니까 아빠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네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충동조절장애라고.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엄마 얼굴 벌거 해가지고 잡고 있죠.
단어, 특히 영어하고 보내다가, 영어하고 좋은데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막 하루에 수십 개씩 외우고 하고 숙제를 막 내거든요. 그런 학원일수록 좋은 학원인 줄 알아요, 엄마들이. 그것도 막 대기 써가지고 들어가죠. 법원에 가면 유명한 학원도 있어요. 뭐, 예일, 육강 이런 데 가면. 그 엄마들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 단어 교육 해야 될까요? 전형 물리고, 전국 다음 단어 교육 시키죠. 그리고 외우면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되면 통과시키면 이제 다음 날 학원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년 4학년들이 하루에 단어 30개를 외우면, 우리는 고3 때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테스트 틀리고 이러거든. 그래서 엄마가 막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작거래가지고 그래, 요 손바닥. 근데 이 자가 나중에 더 열받으면 들어가야 머리통으로 가고. 나중에는 막 저 째면서 던지고 막 이렇게. 제가 만나본, 제 강의를 들었던,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었던 거의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은 증세라고 했어요. 충동 조절자. 이건 뭐 정신과에서는 물론 충동 조절장이 약하고 제가 붙인 얘기예요. 정신과에서는 분노 조절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이라서 그래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실제로 수학 공식인데 제가 아이 채점을 하잖아요. 수학학원 안 보내고 이제 제가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택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하고 제가 이제 채점을 하고 틀리면 오답 처리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채점을 하잖아요. 하루에 4문제를 풀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수준 있는 문제들 가지고 하루에 4문제만 푸는 수학 공부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 이놈의 4문제 중에도 틀린 문제가 2문제 나오네. 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막 쥐박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배우 각성해가지고 자고 난 다음에 채점했어요. 자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또 틀린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자는 놈 끼워가지고 찬물로 세수하고 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잠재우는 채점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내 학교가 없을 때 그걸 채점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친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에 살아가고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면 알 텐데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와이프하고 함께 살 때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론 상대가 내 기준에 부합하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나 자신인데 나 자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님들이 요즘 40년, 50년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영향을 받죠.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책도 읽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이래서 내 총체적인 어떤 나가 형성되죠. 이걸 보고 뭐 가치관이 이렇게 부르면서 세계관이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부른다. 좀 일반적인 단어로 하면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부합하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 내 기준에 안 맞죠. 안 맞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저기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기준에 맞추려고 아이를 제가 강박하고 이러죠. 우리 아이는 벌써 많이 했어요. 진짜 못나나 봐 만나라.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게 아닌데 이제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야 나는 그냥 아이에게 공부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공부한 걸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뭐 조언이나 하고 잔소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되게 한다 해가지고 양치제때하게 하고 전부 저는 다 맞는 거죠. 소중한 것이고 손발 잘 씻으라고 숙제 꼭 하라고 하고 엄마한테 준비하라고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지겠겠어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부모들이 하는 모든 말을 잔소리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죠. 정말 소중해서 어떻게 한 것인데 나중에 이 말들이 커가지고 사춘기가 딱 되면 자기들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이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잔소리해요.
제가 만난 사춘기 때 비거리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하고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는 말이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난대. 이상한 일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뿌린 거죠. 정사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뿌린 거예요. 맞는 것을 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분리를 가지고 올 거야. 이 부부생활도 그런데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나로서는 정말 맞는 요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싸웁니다. 저는 치약을 짤 때 어렵게 걷잖아요. 치약을 끝에서 딱 힘 조절을 해서 짜요. 요즘은 좀 튜브가 많이 개량돼가지고 좀 그러지만 옛날 튜브는 막 우울한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거 재질이요. 알루미늄 재질이죠. 그 밑에 딱 짜야 이제 그 잉여 치약이 없고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힘 조절이 되니까 한 3mm 정도. 저는 농구학교, 가난한 농구학교라고 제가 가지고 대학 시절에 청진한 생활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3mm, 치약은 3mm만 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시골 출신이면서도 뭐그리 좀 좋게 자라는지 치약을 꼭 중간에 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약들이 좌우로 확 분산돼가지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일본으로 확 튀어나오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수하다 맨날 보고 살았고. 우리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참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남자가 쫀쫀하기는 튜브 안에 있는 치약은 크게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티나고 좀 도망갔는데 3mm가 아니고 5mm 아니면 1cm인데 야, 그러니까 우리 참 저만 보면 막 질식사죠. 저 성격도 치밀하고 있어요. 책을 한 번 딱 보자마자 나는 제자리에 꽂아야 돼요. 보든지. 우리 사람은 아무 데나 틱틱 던져놔야 저거예요. 야, 이렇게 정리정돈은 아무 데나 던져오면 되니까. 정말 떠먹긴데 왜 그런 멀리 책꽂이까지 막 꼽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소리만 하는 내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와이프하고 하나도 안 맞네. 그래가지고 내 맞는 이야기 해봐야 맨날 싸우고.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점검해보세요. 맞는 이야기 할 때 싸웁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비밀이에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것만 되면 뭐, 아이한테 똑같습니다. 부모로서는 다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40, 50의 경험을 가진 부모님이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살, 15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지켜낼 수 없는 말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만 해. 숙제부터 해야지. 이건 엄마들 생각할 때 너무 좀 모험적인 말이죠. 엄마들은 그렇게 했나 몰라. 근데 아이들한테 꼭 학교 갔다 오면 있잖아요. 손발 씻고 간식 챙겨 먹고 빨리 숙제를 합니다. 간식 왜 챙겨 놓지 않아요? 빨리 숙제하게 하려고. 간식 안 차려주는데 숙제하라고 하면 간식이나 좀 먹고 하자 참 생각하거든. 근데 엄마들이 애들한테 잘하는 건 다 이기고 있어요. 야, 이상한 일이죠.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이름은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어떠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유전된 거니까. 근데 나는 맞는 말만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맞는 말 하든지 틀리는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의 삶 전체가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밈이라는 단어예요. 밈. 이 영사전, 웬만한 영사전처럼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각광을 받는가 하면 다윈일에 가장 촉망받는 진화생물학자라고 해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죠. 이미 1970년대 썼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는 2000년대 들어서 번역돼서 보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 유전자, 영어로 더 셀피시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그런 책인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당연히 이제 생물학자니까 당연히 그 부모 세대의 생물학적 유전자, 그 지인이라고 하죠. GEN. 생물학적 유전자가 우리 아이들 유전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분이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지인이란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문화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적 자기 복제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이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단위 안에 그대로 집적돼가지고 이것이 아예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예 내가 맞는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맞는 말을 물려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더라도 사실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말 잘 안 하죠. 아빠는 잘 안 하고 마누라가 물어도 참 괴롭죠. 우리 아이들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묻는지 상부씨 내 사랑해? 맨날 물어요. 요즘 안 묻는데 옛날에. 근데 내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한다 하지. 사랑이 없잖아요, 내 안에. 아빠가 솔직히 그걸 깨놓고 이야기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을 받으면 내게 사랑이 흘러와요. 그 흘러온 것을 나는 다시 흘려보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고 누구로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현저한 부족. 우리가 아이들한테 맨날 맞는 말만 해봐요. 아이들이 맞는 말대로 잘 쓸 것 같죠. 반대로 자존감 가진 문제가 있거든요. 맨날 지적당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엄마 아빠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아이가 성도시 사랑해 하면 그걸 바로 해야. 항상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후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사랑이구나. 제 인생의 영적 스승이 한 분인데, 이분이 가더라고. 자기도 처음 알았대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배워보는 게 보니까 내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우리가 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내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 것이에요. 내 필요를 채웠을 뿐이에요. 마누라 아프면 짜증나고 커피 못 틀어주고 밥 못 차려주고 물론 심각하게 아프면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겠지만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그 밈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작년인가 개봉한 영화 중에 아빠는 개다 이런 영화 진짜 불쾌한 영화죠. 그거 진짜 영화 만드는데 진짜 어렵고 좀 힘들게 만드는 김기덕 사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번에 뭐 유명한 상 받았죠. 피에타로 만났는데 그분 맞아요. 이 김기덕 사단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이상우 영화 감독인가 있어요. 이 양반 영화를 만들 때마다 엄마는 창녀다 이런 영화 만들면 그 다음에는 아빠는 개다 이런 영화 만들어요. 이 양반이 어릴 때 무슨 부모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나. 거기 보면 실제로 뭐 별로 즐거운 영화가 아니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아빠가 정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를 개치고 가더라고요. 그런 줄거리예요.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5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남아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폐병을 앓고 자기 인생에 별 희망이 없으니까 폐병을 앓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하신 직업이 뭔가 하면 공공실 가방보다 조금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 라이터돌, 손톱깎이, 기후기계 이런 걸 넣어가지고 행상하러 다니고 있죠.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형에게. 그 형은요 아버지한테 죽고 나니더라. 그 다가시판에서 맨날 밥상 펴놓고 형 초등학교 다니면서 바둑아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뭐 이런 거 있죠. 영희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 하고 놀자. 철수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 하고 놀자. 이게 그 초등학교 부엌에 와서 지문이죠. 형은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그걸 외워야 되니까 잘 못 외워요. 근데 3살 터울인 저는 5살 때부터 다 외워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걸 몰랐죠. 아, 형은 혼난이라고 쫄아가지고 잘 못 외웠고
둘째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에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거 착하게 가지고 둘째가 천진 줄 알고 우리 아버지 돌아서 이거를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삼형제를 다 못 키우겠으면 형하고 둘이 돈을 벌어서 둘째로 진짜요. 근데 나중에 우리 형이 어떻게 든 검정고시하고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남산동에 유명한 17자리 병원 이사장을 했어요. 내가 형이 의대 가는 걸 보고 몹시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가 이거는 분명히 내고 싶게 했는데 형이 지가 동생들은 중고등학교 못 다니는데 지만 중학교 검정고시가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가구공장 다녔는데 직업 훈련은 제가 목공에서 공연하고 가구공장 다니다가 형 의대를 갔다 소식을 듣고 그날로 내 부모님이 했잖아요. 저는 가구 앞에 이제 그 문양들 조각하는 일을 했어요. 목공학과 다음에 조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조각칼들이 있거든요, 제 거. 그걸 확 쓰레기통 쳐박고 제가 다시 벽을 내려왔잖아요. 나도 공부하리라 하고 검정고시 하겠다. 근데 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학교 들어갔죠? 시학기만 되면 교과서를 받아와요. 교과서를 받아오면 어디서 구해오는지 항상 돌가루 포대를 구해옵니다. 돌가루 포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 잘 보시죠? 시멘트 포장지. 이 돌가루종이. 시멘트 포장지를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묻은 그 껍질을 쫙 벗겨내고, 시멘트 붓도요, 이 하얀 실밥이 있어. 시멘트 그거 쫙 당기면 쫙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 포장지를 쫙 벗겨내고,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방수 코팅돼 있죠. 갈색으로. 그걸 딱 펴가지고요. 책을 탁 넣고, 잡아 탁 재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형의 중학교 교과서에 표지를 다 써요.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31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38살 때 됐죠. 우리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저절로요. 달력 째고 있어요. 돌가루는 못 구하겠고. 달력째가 우리의 교과서 표지사입니다.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달력에 글씨도 잘 안 쓰시는데 그 제목적으로 가. 그랬더니 우리 옆에는 옆에서 뭐라 한다고요? 참 공상 많다. 문방구가 비닐로 된 표지 다 사는데 뭐 하는 짓이고. 이 아버지만 뭐라도 볼 수가 있지. 문방구에서 파는 그 비닐 똑같나 지금. 희한하죠? 30여 년이 흘렀는데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하겠어요? 30년 전에 그 아버지가 하셨던 것이 그대로 내게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바로 그래.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내 인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다 생각난다니까요.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분이 왔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밈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더라면 좀 잘할 수 있는데 못해가지고. 근데 다행인 것이 제가 서두에 제 인생에 두 장면이 찍혀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까 첫 장면 아버지가 내 깨어난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내가 일어났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검정고시에서 학교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막 희한하게 들어갔어요. 이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원래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 7구학번 내야 돼요. 근데 검정고시하고 이런 일하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1년도 언제나 80년 12월 달에 소위 12.12 사태가 있더라고요.
81년대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요. 그 중에 하나가 졸업정원제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데모하면 자기 정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81년도부터 졸업정원제. 졸업은 정원만큼 시키고 입학은 정원보다 130%인가 뭐 더 많이 입학시킨다. 이런 정책. 그리고 소문에 듣자니 전두환의 장남 전체국 입학이라고는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자고 이런 정책을 쓴다. 이런 소문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부터 9시 뉴스에서 계속 졸업정원제, 대학 가서 대모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한 거야. 그리고 입시를 딱 치거든. 저는 뭐 금융고시하고 뭐 양아치처럼 살다가 좋은 성적을 받았겠어요? 하고 다닐 돈도 없죠. 그 형이 옛날에 하던 집에 돌아다니는 책 막 겨우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영어 수학은 완전히 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무슨 수학에서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기호 배웠어요. 이런 기호. 이건 뭐라고 불러요? 시그마라고 하죠. 저는 어떤 형이 공부하던 수학처럼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게 로봇 판인 줄 알았어요. 읽을 줄도 모르겠고 또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엔테그랄? 맞아요. 인테그랄이니까 엔테그랄. 뭐 이런 것도 만나니까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어요. 때려치우고 주로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대학 가야 되잖아요. 성해찬은 서울법대는 그냥 뭐 대구대법대도 갈 동안 그런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졸업정원제 덕분에 원서를 냈는데요. 명문대학교도 전부 미달입니다. 왜? 많이 뽑아가지고 졸업은 전공하고 싶은다. 전국 학생들이 다 겁이 나죠. 서울법대 받고 갔어요. 그 당시로 그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서울법대 카트라인 310점이었어요. 서울대 경찰학과 302점 이런 식이었는데 180점짜리가 서울대로 들었잖아요. 법대로. 저도 그때 내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못 맞는 근데 저는 쫄아가지고 서울법대는 못 내고 경대법대를 했어요. 경대법대 중에서도 카트라인 제일 낮은 과. 그때 경대법대 안에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3개 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내가 갈 만한 대학을 딱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딱 했어요. 59명 뽑더라고. 정원이 40명. 면접 보러 들어갔어요. 문 앞에서 진짜 공부 안 하게 생긴 애가 출입구에서 사람 숫자를 세고 들어오면 1명, 2명 채는데 제가 들어갈 때 49번, 52명 뽑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혔어요. 고사장 문. 더 이상 안 들어온 거지. 제가 미달로 줬죠. 미달로. 하여튼 희한하게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고 나서 제가 공부는 안 하고 제가 맨날 데모만 했어요. 34살 때까지. 공장에 뭐 위장치료도 하고 있죠. 고가고 골반은 수배도 다 하고 막 맨날 데모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을 보고 성질을 들었고 옳은 소리는 많이 하고 저 대학 다니는 마르크스 레닌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운동권들이 다 지하에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고 사는데 이제 맨날 맞는 소리만 하고요. 제 인생에 여유나 만족이 없으니까 짜증내고 신경치려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처음에는 눈에 찌진 붙여가지고 제가 경대 4학년 때 이제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87년도 6월 항쟁 때예요. 막 수만 명이 이끌고 저 남부시장 뭐 만월당 이런 데서 내가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멋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우리 와이프가 막 선포를 했어. 나는 어렵게 살더라도 혁명가야 안 되겠다. 진짜요. 극한에서 진짜 하고 결혼했어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학교 교사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저는 제 할 일 하면 되거든요. 제 운동권, 대구 운동권에 대부 같은 선배가 있는데 이강철 선배라고 있어요. 제가 강철형 해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구에서 가장 권력이 근접했던 사람이죠. 노무현 정권의 권력을 반을 가졌어요. 이 양반이 정치가가 제 13년 선배예요. 제가 4학년 때 이분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이제 본격적인 재야운동을 했죠. 이 양반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제가 연설문도 쓰고 이랬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갔으면 저도
최소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은 있어요. 부산 출신 운동부 가지고는 청와대를 다 채울 수가 없어. 그 대구에서 다 올라갔어요. 8사학번, 8학번도 다 올라가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장관 보좌관 이런 거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왠지 잘 나가다가 제가 34살 어느 겨울에 우리 나누다가 잘해줄까요? 저하고 사는 것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가지고 성질 더럽죠. 돈 못 벌죠. 행패 부리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물론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 만행을 다 고백하지 못하는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1993년 12월달 겨울 방학이 되자마자 저 아이를 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도저히 저 인간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아이고, 저는 처음에는 뭐 저기 못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놔두고 가면 안 돌아온다네. 여자들이 애 데리고 가면 가출해도 온대요. 근데 애 놔두고 가면 안 온대요. 그럼 뭘 하지 그 당시에. 그 오겠거니 하고 한 일주일 기다려 진짜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통 속에서 이제 애는 너무 불쌍하고,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애도 이제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데 몇 번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애 막 보여주면서 불쌍하지 않나 하고, 또 막 저같이 나가서 불타고 내가고 막 온갖 수단을 다 해서 안 되더라고.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이미 가기 전에 다 주변에 상담을 다 했어. 우리 형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래, 네가 애가 불쌍해서 도망 못 가면 내가 애 대신 키워줄게, 도망가라. 우리 형수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이 한마디로 딱 드러날게요. 우리 형은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쳐서 꽃피는보다 더 어렵다. 그렇으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 당신이 무슨 평강공주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 이제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막 죽을 지경이죠. 하여튼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어릴 때 뭐 제가 중학교도 못 가고 이런 것도 별 절망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한테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거의 뭐 식음을 정리하고 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애가 막 울어요. 뛰가 보니까 그때 4살이었는데 4살. 미운 오새끼 보다가 만화 영화에서 미운 오새끼 보면 백조가 원래 백조인데 이 오리한테서 부화했나봐요. 거기서 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지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 그래가지고 엄마 백조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들한테마다 물어봐요. 혹시 우리 엄마 백조 못 봤어요? 또 혹시 우리 엄마 백조 못 하니까 우리 애가 그 새끼 백조하고 지하고 동일시될 거예요.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제가 집에 가서 빌어보자. 그 전에 제가 지금 무서워서 못 가고 와이프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빌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청도 풍가에 가면 우리 처갓집이 있어요. 시골.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그 막 잠들려고 하는 애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처갓집에 내려가서 이제 장모님한테 안겨주고, 저는 처갓집 앞마당에서 그 집 사는 1월달에 막 그 추운 겨울인데 마당에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영화에는 나오는 게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제가 빌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려봤어요. 그 전까지 저 검정고시 수준이라가지고 선배 없어. 선배도 없고 뭐 선생도 없고 뭐 아버지 없고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려 살아야 돼.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지. 더군다나 거기서 또 검정고시 마르크스 레닌 만났죠. 얼마나 풀려졌겠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어휴, 그래서 저기 가서 처음으로 제가 물을 꿇고 정말 통곡을 하는데 막 콧물이 흐르고 막 내가 눈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되면 뭐 정신없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 표현들 하면 혼신을 다했을 때였다. 정말 제가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인지 알겠을 거고,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비니까 나중에는 천암들이 딱 나오지만 내 옆에 다 나와가지고 천암들이 총각 천암들이 당시에 무락한 날 자연 계속 익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지는 돼. 여기가 딱 번역해서 들으니까 니 계속 떠들면 뒤진대. 그걸 왜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바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그할 때 우리 장모님 때문에 우리 애 자는데 엄마 진짜 한 달 반 만에 보는데 잠든 애를 바로 제가 타고 갔던 영업용 택시 뒷자리에 던져놨더라고요. 김치하고는 더 이상 김치지만 가면 끝났다. 그래서 제가 8조를 넘어서 택시 타고 우리 애를 안고 오면서 막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그때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네요. 그전에는 우리 마누라 돌아온가 싶어가지고 다세주택 사는데 대문이 들 바람이 더 큰 거리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 아이 엄마 돌아온다는 소리가 싶어가지고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 거야. 발걸음 소리가 멈출 때까지. 전화변수를 울리잖아요. 혹시 우리 마누라 돌아온다는 소리가 싶어. 근데 이제 확실히 내 희망이 끝났죠. 근데 희한하게도 슬프긴 한데 마음은 기대가 끝나니까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택시 안에서 제가 34년 동안 저는 걸렸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권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저는 좀 진짜 금방 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서는 레닌은 옆에서는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애하고 마누라 이상하게 만들고 완전 인생 실패했잖아요. 34살 제 인생이 그때 끝난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끝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자살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때 진짜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절망되니까 애를 언제라도 보내고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오랫동안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록창 생기고 막 우리가 막 몇 달을 이렇게 기저귀 가리고 이런 거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니 차라리 일찍 돌아가시는 게 어머니한테 편하고 우리한테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는 22살 과학이라고 평생을 수술하면서 키웠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나를 신뢰했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꼬라지가 뭐 깊이 그리다 부분밖에 없는데 근데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오래 보내지 못하고 그래도 한번 살아볼게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어릴 때 생각하니까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싶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한이거든요. 자식들에게. 그리고 학교 못 보냈다. 근데 여기 금융고시 가지고 우리 형이랑 제가 경대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서문시장 지하로 떠나가도록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문공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가지고 서문시장 가면 지하에 약밥 팔고 김밥 팔고 국수 파는 그런 집들이 쫙 있어요. 거기 고용돼가지고 일주일에 주고 얼마씩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키웠거든요. 형 대학 들어가다 소식 듣고도 서문시장 지하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통보를 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학교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저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또 그걸 받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요. 마지막으로 그때 형하고 엄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 아직 끄는 끄고 우리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 인생을 다 고백하고 상담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다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엄마 무슨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교회에 이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한테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으니까 이 목사님이 도의적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보내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경례전 근무하는데 여기서 저기가 경례전 근무하면서 겨울 방학에 당직 선다고 한번 올랐어요.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당직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보내진 사람이 경영 전문학교 기다리다 5-5시에 퇴근해 나오는 와이프를 손을 붙들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잖아. 한번 가보자.
되고. 그것도 우리 와이프는 자기 열심히 확보하니까 예의상 한번 간다고 갔죠. 그랬는데 이 아빠를 만났더니 하는 말이 뭐 한 40분인가 50분인가 뭐 간곡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딱 두 마디가 나왔어요. 한 마디는 뭔가 하면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또 한마디는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게 두 마디가 나와요. 자기 우리 와이프는 처음 들은 말이죠. 아니 우리 형도 뭐 니는 고쳐서 뽑히는 것보다 네가 인간 되는 게 더 어렵다 하고 형수는 뭐 아예 내 집사람들이 가르치는 정도니까 제 주변에서 평판이 어땠겠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영감이 목사님이 희한하게 말하는 거죠. 상도가 아마 일부러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많은 것은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 재미가 없죠.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방문을 받고 다시 처가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존해도 안 됩니다. 진짜 절망의 끝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시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이제 아이를 혼자서 이렇게 키웠다고 말하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돌아갔는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 40분 동안 한 말도 다 잊어버리고 딱 두 마디만 자기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 저의 행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제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마침 일주일 되었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2월 어느 날 시골 어른들 다 설득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한 번 더 빌러 오라고 통치였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가서 내 혼신을 다해서 빌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내 자신이 없어가 진짜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한테 전달이 왔어요.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가서 내 최선을 다해서 빌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어떤 아줌마를 하나 만나니까 따라가라. 그 아줌마 그 병의중 전문 앞에서 있던 그 아줌마. 내보다 한 살 많은 동네 아줌마예요. 제가 한때는요, 그래도 무익한 목사님, 백기환 선생, 김건태 선생, 뭐, 이구영 선배, 이런 한국 정치를 주양나라, 저는 이해찬, 국무총리죠, 이해찬. 저보다 3, 4년 전에 운동권에서, 또 지금도 저 야당에서 아주 중진으로 활동한 김부겸 선배, 내보다 2살 많아요. 그 형들 막 이렇게 정치권에 출시하려고 막 할 때 저는 막 책상 던지고 이랬거든. 형들 푸띠 무슨 좋아해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명망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동네 아줌마를 따랐어요. 동네 아줌마를 따라서 다시 시골 차지고 두 번째 빌러 가니까 우리 처 조모가 이제 그 시골의 대장인데 가있으면 자꾸 딱 60살 차이나요. 한가롭죠. 제가 34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94살이었어요. 정정하셨거든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번에는 기집까지 데리고 왔다. 왜 나중하고 같이 오니까.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막 비오던 할머니한테 자취좀 막 설명해가 이번에는 마당에서 뛰는 게 아니고 안방으로 있어.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한테 물을 붓고 다시 진심으로 빌려줘. 그래서 할머니가 문종이를 가지고 오시더니 창호짓다. 각서를 쓰라. 각서 6가지 써요. 6가지. 그 6가지 썼어요. 제가 잘못한 항목들 다 쓰고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쓰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잘 살았지. 저 어릴 때부터 수능까지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다 몸에 배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금 마누라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에게 한 그 말,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 네가 상부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거라. 이 말이 제 인생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아버지 없던 제게 요즘 말로 하면 멘토가 되죠, 멘토. 저는 막수주의자였는데 만화가 도망가고 할 수 없이 막수주의도 나가지고 이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 20년을 했어요, 20년. 신기한 일이 제가 그 각서를 쓰면서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왜? 중독이고 뭐. 저는 바둑 도면요, 인터넷 바둑 사이트 최고단이에요. 인터넷 바둑 사이트 제일 유명한 게 사이버 오로나 타이젠이라고 이런 사이트인데. 그런데 가면 뭐 7단 단위 있는데 7단, 9단 단위 있는데 9단. 맨날 막 검정고시 했는데 제가 청소년이 바둑만 떠가지고. 그것도 내리바둑 같은 성향 잘 있잖아요. 아시죠? 당구 400 치고. 돈을 못 버는 게 잡기는 진짜 막.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살겠어, 저하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 만나서 들었어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분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다는 게요, 성취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산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 줄 알았어요. 산다는 것은 재산을 불리는 것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건요, 해도 만족이 없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는 이게 악이죠, 악이.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이야기하죠. 육도, 6개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거죠. 환생해가지고. 그 6개의 세계 가운데, 세 번째가 뭐 제일, 악이라는, 악이 도라미 세계라는 뜻입니다. 악의 세계라는 뜻이죠. 이 악이가 어떤 귀신인가 하면, 목구멍은 마음구멍만, 배는 집체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구멍은 마음구멍만, 배는 집체만. 이거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인생이 어쩌면 죽고 나서 육도 윤회하면서 아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실 안에서도 해도 배부르지 않은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이렇게 없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 바퀴 역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저 한켠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불쌍한 공자가 다시 넘게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몇십 년 동안 젊음을 투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맨날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검정고시하고 공연 다니는 내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 취직이나 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해보자. 계산이 귀신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에 투자했어요. 기회주의자. 운동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앙에 접근할 것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이 부를 때 숨도 안 쉬고 강청이 부르면 따라 나가서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정답은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써드렸어요. 실무자로서. 옛날 1980년대 한겨레 민주당의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성취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신에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 아이에게서는 성취하라고 빛만 내는 수업에서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아예 서울법대를 없애버더라고요. 서울법대 가는 길을 정말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학교쯤 되니까 로스쿨제를 도입하고 법대를 아예 다 없애. 전국에 다 없앴어요. 전국에 다 없애니까 로스쿨 있는 대학이 없대. 대구 같은 영대. 그러니까 법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따라하면서 내 길을 막으시더라고. 가놓고 말아. 네. 저는 더 행복한 길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옆에 뭔지를 몰라가지고 육아서적을 하고 있고 그 육아서적을 꾸린 대로 얼음만 안 하고 이제 아이를 키웠던 것과 함께 전혀 다른 시각도 제게 중간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결과는 아이하고 내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클라이막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를 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냥 전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고 있어요. 내신 전과목 1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바를 다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딱 가서 보니까 아빠가 평소에는 뭐라고 말했잖아요. 인생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마라톤 같다. 그래서 너무 내신에 연연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라.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수 실력을 쫙 키워놨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학원도 안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내신이라는 게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조금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잡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맞고 가만히 안 있더라니까. 아빠 왜 이렇게 하면서 아빠 진정해 하고 막 국하지만 지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빠가 때리려고 하니까 내 한쪽 손으로 손목을 탁 잡아요. 이거 쉽게 말이고 얘가 이쪽 손을 또 하나 이쪽 손도 잡아가지고 저를 벽으로 밀친 거야. 그러면 막 발버둥 치면서 손 빼라 하고 국하다가 어떻게 거실에 넘어져가지고 제 난도 다 째지고 나중에는 애하고 둘이 고등학교 막 쓰고 있어요. 통곡을 하면서.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어릴 때 아빠 역할이 몰라가지고 공부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버릇 잘 들이면 되는 줄 알고 맞는 말로 계속 했는데 그 결과는 아이하고 나하고 정말 그 거실방에서 쓰지고 비참하게 내가 통곡을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막 창문 다 닫대. 쪽팔린다. 동네 쪽팔린다.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그리고 그날로 제 자녀교육에 전환이 왔어요. 야, 이거 인생 진짜 비참해지는구나. 이 시를 내가 계속 부리면, 아까 민유전자 이야기죠. 이 시를 계속 부리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이거. 물론 지가 상태 안 좋은 게 하는 말이지만, 그죠? 그럼 지 상태 안 좋으면 애들 막 5번째를 나오잖아요. 나중에 중학교 1, 2학년 때 말이요. 시간도 안 나니까 내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답부터 바꾸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이 시를 잘 모르겠어요. 이 옳고 그름이라는 시, 특히 오름이라는 시, 우리가 하는 거라고 맞는 걸 부르고, 맞는 걸 부르면 잘 클 줄 알았는데, 역설적이고,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맞는 이야기를 서로 할 때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뭐냐면, 항상 그래요. 미국은 저 악의 축,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이라크 정부는 악의 축이라고 정했어요. 부시 정권 때. 이라크는 뭐라고 하잖아요. 미국 지정적 부시 저 재선을 노리고 국내 문제들을 폐해로 초점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지방에 있는 석유자원을 노리고 있다. 두 말 다 맞죠. 그건 전쟁이다. 시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우리 와이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지전이든지 전면전이든지 맞을 때 전쟁이다. 내가 잘못해봐요. 그럼 빌어야지, 완전. 전쟁 안 한다니까. 일방적인 폭격만 있을 뿐이지. 왜? 그러니까, 이게 인생 이상해요. 여기서 찍어 가서, 서로 배우자분들하고 그걸 잘 봐요. 얼마나 대단하니까. 저는 우리 스승한테 이거 놀라운 지혜를 들었어요. 옳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근데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근데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골치 아프죠?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 스승한테 하나 더 배웠어요. 그것까지만 배우면 그만인데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가장 고귀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걸 배웠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람은 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 스승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한테 예수가 하는 말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을 이제 생물학적 목숨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혼. 요즘 말하는 왜 생각하는 기관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잖아요. 이 내 안에 전부 그걸로 가득 차있죠. 내가 옳은 것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다 필터링해서 걸러버렸죠. 그리고 좋은 것들만 다 정리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죠. 이걸 버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고. 이게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쉬운 것 같으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를 들면 저를 보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건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기준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34살 이후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뿌려졌던 씨 때문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영역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뿌린 씨의 대가를 거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춘기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뿌렸던 것을 거두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뿌렸다면 마땅히 받아야죠. 받고 또 새로운 걸 뿌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계를 완전히 바꿔줬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를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그 결과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실제로 제가 잠수내 하면서 수능은 전국 0.1% 안에 들었어요. 내신이 너무 나빠가지고 서울대를 떨어지고 연세대 경영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군대 갔어요. 근데 남들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로서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 금방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목표하던 나를 만족할 만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담대하게 내가 아이와 자녀 교육에서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이후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어떤 아이와 부딪힐 때마다 부딪히지 않을 때는 물론 아빠의 생각을 아이한테 제출하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하지만 그게 아이한테 부딪히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칭찬하고 저렇게 되면 칭찬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남자에다가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존중을 받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의 멘토로부터 제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이 아까 말한 성취나 소유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내가 만족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통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하고 소통이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 카스에다가 포스팅을 안 해놨는데 오늘 12시 몇 분에 우리 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회계인 회의 있는데 카톡이 왔어. 아빠 사랑해. 20살 됐잖아요. 근데 내가 한편은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보더라. 갑자기 왜 우리가 처음 군대 갔을 때 그 회계에 가는 배에 있거든요. 조그만 경비정에 가서 25톤짜리 배에 갔는데 전경 세 놈이 생각나요. 낮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직원 퇴근하면 전경 세 놈이 생각나는데 전경 제로 고참이고 우리 아이를 하도 때려가지고 애가 자대 배치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 아빠 좀 살려줘. 물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지만 그 일주일이 되는 날 저한테 살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제가 그날 밤잠을 못 자고요. 우리 와이프하고 와이프를 학교에 데려다니고 경기도 평택에 우리 애 찾아 올라갔잖아요. 쭉. 우리 애가 살려달라면서 제가 전화하는 걸 주더라고요. 나 무슨 전화인지 모르고
일단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느낌 이상하잖아요. 저는 내 아이들 제가 직접 키웠거든요. 이렇게 말할 애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막 쫓아 올라가면서 아이가 불러서 전화번호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해양경찰청 본부를 우리 애가 해양경찰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해양경찰청 내에 있는 정경관리 최고 책임자가 강사로 교사로 왔어요. 그 강교수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부대생활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애가 또 모범 중이죠. 그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교재에.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저한테 돌려준 거야. 난 못 들어오고 전화를 했더니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 본청의 정경관리회장이다. 그래서 무궁화 5개가 4개. 그래서 제가 울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다. 했더니 이 양반이 아버님 정말 저한테 전화 잘했습니다. 어떤 아버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인터넷에 먼저 떠들고 이래가지고 해양경찰청이 미지만 떨어지고 사건 해결하는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자기한테 전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바로 평택해양경찰서에 명령 딱 때려가지고 평택에서 재고라는 것을 듣고 막 전화하고 지금 아드님 배가 서해로 출동당했는데요. 어서도 그런 일이 있지라고. 그러다가 막 포함하면 이 사람 죽어 우리 애 죽고 갔다는데 네가 책임질 수 있나 하면서 막. 근데 그 본청에서 딱 명령이 났어요. 서해에 있는 배를 돌렸잖아요. 제가 딱 경찰서 마당에 주차하니까 그래서 토요일인데 경찰들 그 서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출근해가 주차장에서 저를 영접받아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막 애들 보니까요. 막 가만히 가서 세수도 못하고 막 다 죽어가지고 핏기가 없었어. 그거 신고했으니까 이미 명령 받아서 배를 돌이키는 순간부터 애 둘을 딱 격리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돌아가서 세수도 안 나오고 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있게 하길래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막 통곡을 한다 막 울면서 아빠 미안해. 왜 그럴까? 부조를 저질러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니 보고 부조했다 하더니 하니까 배에서 오니까 우리 애들이 경찰서까지 데리고 지휘관들 교대로 이렇게 인계받아서 데리고 온 애들이 다 니 그걸 우리한테 말하지 뭐 이 정도로 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크게 만들어 부모님한테 니 부조를 하고 있어 이 지랄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혹시 애들 학교 다니다가 학교 폭력이나 뭐 따돌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배에서 뛰는 꼭 실종됐다니까 못 찾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막 울면서 부르겠다 하는데 진짜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평소에 제가 늘 우리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 느낍니까? 만약에 옛날처럼 제가 우리 애들 뭐 서울대 보내고 이런 노선이 있었더라면 어떻겠어요? 그럼 저 못하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야야 내 아들아 명예가 너는 절대 풀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아빠한테 연락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가 있지 않냐. 엄마 아빠는 차 타고 올라오면서 물론 걱정이 돼서 많이 울었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연세대 다닌다고 신촌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을 때는요 제가 구구절절 카카오톡 날려도 대답도 안 해요. 한마디 하거나 싶거나 이러라.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가지고 날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게 뭐 사월이 멀다고 카톡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취했을 때 부모한테 안 가면 누가 느껴요? 이게 무슨 불효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한 번도 불효한 적이 없다. 아빠가 너를 4살 때부터 키워오잖아. 너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너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도 그랬죠 사실. 물론 중간에 찌고 뽑고 뭐 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같이 자기 없는 아빠가 늘 아빠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을 다해서 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눈물을 꽂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이렇게 달라져요. 아니 네가 불효했다 하니까 지금 미안해가지고 울다가 너는 불효한 적이 없고 니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눈물 그래가지고 5분 있다 또 울더라고. 이번에 왜 울었을까?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바로 말했어. 야
네가 나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새끼 그게 너무 강하게 태어난 거야.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마다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있고 힘 센 놈 약한 놈 있고 이렇잖아요. 그 때리는 그거는요. 저 목포 해양경찰서 있다가 지도 부탁당해가지고 도망간 거 그렇게 해경을 발령받은 거야. 근데 또 배에 타고 그지나. 근데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네가 나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 강한 것이다. 또 설령 이게 좀 나약한 면 있다 치자. 그게 네 잘못이다. 아빠의 유전자 탓이다. 안 그래요? 우리 하고 지가 일부러 나약하고 싶습니까? 우리 애들이 뭐 일부러 뭐 양치하고 싶은잖아요. 아니 어려서 얼마나 어려서 잘하면 가만하도 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초등학교 때는 양치할 때 가서 저동치에서 소리만 해. 그리고 나오더라고. 내가 몇 번 적발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요. 먹을 때는 1시간이지 1시간. 머리카락 시야기까지 해요. 아 이발용 가위를 사가지고 사춘기를 다 그냥 했지. 아니 세면대 보면 이상한 시커멓게 또 떨어져 있어. 아니 뭔가 싶고 보니까 미장원이랑 갔다 와도요. 또 지만 그게 시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양치 뭐 크게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괜히 싸우고 막 피 떨리고 막 그거 내리고 하지 말고 시간이 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그쳐가지고 특별히 막 그러다 나가지고 애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경찰서 복상해가지고 우리가 딴 데 안 갈 테니까 그 대신에 그만 딴 데 보냐. 안 그러면 우리가 딴 데 가야 돼. 우리가 딴 데 가다 가면 지금 이제 그 상급부대에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또 우리 딴 데 안 가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경찰서에서 제주행 경찰서에 우리 애가 안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일단 고참들을 이제 두려우니까 신고했잖아요. 고참들 두려우니까 일단 부두에서 빼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몇 달을 해양경찰서 산하에 파출소도 있어요. 바다 파출소에. 거기 가서 이제 혼자 직원들하고 함께 몇 달 생활하고 적응해가지고 가서 지금은 이제 와글창이 됐어요. 제대 2달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아이한테 니 공부 안 하나 임마. 지금 재능시간 네가 수험생이야. 이 기조로 나갔더라면 대학 가서 똑같아요. 니 경영학과니까 최소한 CPN 해야지. 니 수능 점수 몇 점인데 안 나갔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도 뭐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내려놓고 아빠는 어떻게 보이든 어디서 제가 오히려 뭐 살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 KBS 토요일 아침마당에 1시간 동안 나갔어요. 좋은 아빠. 제 생긴 게 좋은 아빠처럼 생겼어요. 아니 1시간 동안 나가지고 그 유통 있잖아요. 유통 하나요. 유통이 옆에서 뭐 감초 역할을 하고 왜 패널로 출연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해요. 녹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저한테 아드님 같이 나오는데 우리 아드님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방송 출연 안 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요. 그 아드님한테 녹화로도 볼 수 있게 한마디 하라. 근데 내가 방송을 그렇게 말했어요. 남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말을 늘 들었죠. 그래가지고 지가 그 부탈을 나가서 위기에 처하니까 수요일쯤에 전화 와가지고요. 자대에 저는 3일 만에 아빠 그 말 좀 해봐. 무슨 말을 하니까 아빠가 나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 있잖아. 근데 집 가면서 위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깊은 곳에서 짜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너를 사랑해. 아빠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인 아빠 인생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말 들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비 성신하는 자리에 우리 대구 지역에서 최근에 중학생 애들이 막 축구 일하잖아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SOS를 치거든요. 아무 사인도 없이 죽는 애들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소홀히 여기는 거라. 그러면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무슨 사인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많이 했는데도 대책이 이렇게 못해요. 결단하니까 애들 무서워도 뭐라고 써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꼭 써놓잖아. 나 그거 이면 너무 속상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도움이 안 되니까 지 혼자 지 생각에 결단해가지고
갑자기가 뭐 축구하다가 뭐 축구팀 애들한테 부탁하니까 뭐 축구팀 취업하면 되지 그거. 학교에서 뭐 따돌다니까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사해보면 되고. 근데 엄마들이 뭐 또 좋은 아파트 분양받는데 이사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 애 주고 가는데. 그러니까 애가 여기가 오면요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죠? 그걸 경청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행히 저는 제 멘토를 잘 만나고 제 두 번째 아버지라고 육신적으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8살까지 제 인생의 인생을 미치고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게 34살에 제 인생의 이제 영적 멘토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도 제 안에서 다시 더 깊이 살아났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46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강의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매장되어 있지만 아버지 인생은 제 안에 제게 영향을 미친 만큼 그 민유전자만큼 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늘 살아요. 이게 아이들의 진짜 힘들 때 위기 때문에 진짜 큰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보면 이제 앞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이 말이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뭐 마음 움직임이 되시면 우리 아이한테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직접 나 간지러워서 못하겠으면 카톡으로 못하겠어요. 아빠는 부모님들 살아. 네가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서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게 인생 다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요 결국 죽음 앞에 갑니다. 죽음 앞에 가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임상 전문학자예요. 임상 전문학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에요.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우리말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요. 왜 이거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들 많이 많았죠. 어디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싶다, 뭐, 꼭 못해봤던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어본에 보면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 합니까? 나오고 나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이 집안의 분위기, 이 민유전자, 자기 목적 유전자 안에 이게 집적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버지 대학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같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그냥 아이들한테 말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에서는 점점 대화문이 막히고 단절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직 시간 덜 됐죠. 네, 이거만 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인생이 있다 보니까 죽음 이런 거 내가 제어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비록 호작지도 많이 했지 실패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자기 전에 항상 따뜻한 그림책 같은 거 읽어주고요. 아이 침대 옆에서 아이를 먼저 재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침을 안 채는 날에 항상 방에 들어갔어요. 저것만은 먼저 쿨쿨쿨 자고. 근데 어떤 때는 애가 막 꿈을 꾸고 이래가지고 악몽을 보고 싫다고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하면 야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돕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 판교소에 있다가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했지만, 아빠한테 고소를 했지만,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부두로 다시 돌아가서 육군으로 가면 내무생활을 했죠. 부두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큰 부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외박으로 나오고, 이제 외박 나가 들어가면 배로 돌아가요. 근데 애가 부대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심리적 부담이 크니까. 제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에게 조언하고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지키실 것이다 했지만 아이고 그 전날까지 안 된다고. 나 타령하고 하고 싶으니까. 제가 최선 다해서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용기를 줘도 안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내 속으로 그래 네가 못 가겠다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저는 프로세스를 좀 예상했죠. 애가 부대에 안 돌아가게 되면 부대에서 바로 막 타령 좋지 않거든요. 또 뭐 중간 주의관들 보내가지고 협상하고 막 빨리 돌아오려고 하고 문제가 오고하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세스 오면 그냥 가족소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것도 안 되가 진짜 타령 최선을 할 수 없고 뭐 남한산성 가서 뭐 한 3년 살아야죠. 제 친구 중에도 타령해가 그런 애들 있거든요. 정 안 되면 내가 미국에 이민이라도 보내자고 밀양시키라고. 이런 물론 생각이지만 이런 거까지 하고 있대요. 전날 밤에 아이가 잠 못 들어 하길래 내가 참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옆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코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코를 골고 자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밤새 고민하고 못 자고 있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못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잠들거든요. 정말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고 투성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10시쯤 되니까 이제 10시에 일어나야 부대에 복귀하거든요. 10시쯤 되니까 우리 아이 방에서 에휴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빨리 와봐라. 아빠가 가니까 제가 받아들였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태워가지고 그 평택 바닷가에 가서 내려주고 그 낚시터 벤치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나오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거 우리 제 인생 스승에서 배운 거죠.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어떤 게 오면 내가 피할 수도 있고 웬만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 오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막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아빠도 네가 알다시피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인생은 내게 오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더라. 니도 알다시피 아빠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안에서 내 인생은 나를 살게 하는 긍정적인 것을 내가 얹어 올리는 것이다. 사실 군대생활도 해보면 군대생활 안에서 또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군대생활 했죠. 그래서 뭐 족구도 하고 이러면 좀 재미도 있고요. 바다 맞을 때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쩌면 제 유혹 같은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왜 아이한테,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잖아요. 저는 제 가장 좋은 것 개발해서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가치. 어떤 가치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이걸 이제 아이한테 늘 물려주는 것을 살면서 대화를 통해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아까 11시에 12시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아이. 아빠 사랑해. 그래서 내가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 두려워요. 또 무슨 일이 있나 뭐 제대 말년에 뭐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겠는데 그럼 왜 하니까 그냥 뜬금없이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하니까 네이버에서 웹툰을 보다가 웹툰 알죠? 웹툰 네이버에서 만화를 보다가 거기에 어떤 구절이 무슨 구절이 나왔는가 하면요 아빠는 언제나 안 됐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아빠 고마워 이거 23살짜리. 작년에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어버이날에 저한테 그렇게 문자 왔어요.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식한테 이 말 들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식을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부모님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겠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뭐 굉장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도서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결혼하시면 그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달성 소년전과 호쇼치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 매주 금요일 10시간에 자녀교육 전반에 걸쳐서 강의를 해요. 어떤 학교는 수학 공부, 어떤 학교는 영어 공부, 어떤 학교는 아이와의 소통, 어떤 학교는 행복 이런 건데 내용으로 호쇼치 검색하시면 되고 우리 그 아내분들 계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혹시 카카오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제 카카오스토리 아이디가 십자가예요. 영어로 SIBJAG. 카카오스토리 저하고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이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의들이 거기 이제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MP3로 올라가고 하니까 혹시 이 귀한 인연 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십자가로 하는 낙함.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맞벌이 한다고 이러면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마우시고 가시면 저기 자료실에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제가 강의한 모든 강의의 MP3 파일과 최근의 동영상들이 다 올라갔어요.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혹시 저는 뭐 무료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부담 없으니까 혹시 저는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들에게 이런저런 강의를 해본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제 인생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뭐 꼭 제 개인적인 그 이야기 같아가지고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뭔가는요.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 표현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좋아하든지 말든지는 두 번째고 제가 가장 행복해요. 내 아이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정도보다 제가 더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까지 이 못난 남편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행복했어요.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